이거는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대기 환경. 대기의 성분. 뭐 성분은 이걸로 보자고요. 이걸로 보는데 책을 보세요. 책이 보니까 개정이 됐던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질소가 한 78 정도 나오죠. 78 정도 나오고 산소가 뭐 대충 비슷하고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한 0.04 정도 책에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420 ppm 정도 돼요. 410 내지 420 현재. 420 ppm이니까 0.04인 거예요. 0.04%. 그 정도 된다. 대충 요런 정도가 메인이고 이건 미세하다. 이거 되게 미세하다. 그죠? 되게 미세한 거다. 이렇게 요런 성분들이 주로 있다.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책에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요 내용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책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작물. 대기 중에는 0.04가 있고 탄소 순환에서 중요하다. 이거 당연히 아시는 거고, 입주위에 너무 낮으면 이산화탄소 유출이 생긴다. 잎에는 많고 잎 주위에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잎에서부터 나간다. C4 식물은 광호흡이 없다. 그래서 이런 유출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C3 식물은 이렇고 C4 식물은 그런 상태가 되면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안 나가. 이산화탄소를 아껴. 이산화탄소를 아꼈다가 밤에 광합성을 해. 예를 들면 뭐 그런 방법으로도 써요. 그래서 C4 식물이 광합성 효율이 높다 그랬죠. 그걸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뭐 일 중에도 하루 중에서도 바뀌고 연 중에도 바뀌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한 해발고도 한 800m 그 범위까지는 영향을 미친대요. 그게 변하는 정도가. 변하는 정도가.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책에 보면 427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름에는 410. 왜 그럴까요? 이게 강합성 때문에 그래. 여름에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농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군락의 입장에, 그러니까 식물 군락이 있잖아요. 식물 군락이 가까우면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겠죠. 그냥 광합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오히려 군락 내일수록 높아. 왜? 호흡을 하잖아요. 식물이 밤에는. 오히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요. 그런 얘기고. 호흡작용.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0.04가 10%, 20, 뭐 80%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0.04에 10%, 0.04에 80%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증가하면 호흡작용은 점차 저하한다. 이걸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포장에 이용하기도 해, 포장. CA 저장, MA 저장 이런 거 봤죠? 이산화탄소가 높은 상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호흡을 안 해. 호흡을 안 해. 그럼 오래 식물이, 그 오래 과일들이 유지가 돼요. 왜냐면 식물 입장에서, 과일 입장에서 보관을 할 때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얘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지. 노화가 돼서 얘가 상해요. 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농축한 그런데, 그 다음에 저온 환경,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다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은 어쨌든 공기 중의 농도보다 더 뭐 이산화탄소를 올려주면 아무래도 광합성이 잘 돼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면 광합성 속도도 증가가 해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광합성도 늘어가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더라도 광합성 속도는 이건 광인데, 이게 그래프가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포화점이 생겨요. 포화점.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여기가 CO2 농도라 그러고, 여기를 광합성 뭐 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수렴이 돼. 세츄레이션이 돼.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가.
이산화탄소를 더 공급을 해. 이 상태는 더 줬잖아요. 이만큼. 더 늘려도 광합성 양은 안 늘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포화점. 포화점이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이런 경우는. 그게 얼마다? 숫자로 보면 1200 내지 1800 ppm.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량에 대기에 한 400 ppm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대기의 농도보다 3 내지 4.5배 정도 되는 데까지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광합성이 늘어나. 그런데 그거 이상 줘봐야 늘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보상점 얘기도 나오나? 책이 이런 데만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보상점은 뭐냐면은, 보상점은 이렇게 이제 빛이 이산화탄소가 여기가 예를 들면 대기농도라 그래. 한 400 ppm.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고요? 아까 뭐 1000 몇백에서 뭐 2000 몇백 이렇게 되잖아요. 요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화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줄어들면 광합성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어. 근데 식물 자체가 호흡도 하거든. 그러면 요 점은 뭐냐면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는 양이야. 그래서 호흡에서 광합성 양을 뺀 거, 뭐 광합성에서 호흡을 빼도 돼요. 요게 0인 지점이야. 식물은 항상 사실은 호흡을 해. 항상 호흡을 하는데 그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가 요 지점을 통과하게 돼. 0인 지점. 호흡하고 광합성이 같은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 지점이 뭐라고요? 보상점이라 그래. 보상점.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 그래요. 요 지점을.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뿐만 아니라 광의 강도도 광합성에 좌우를 한다. 광이 약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보상점이 높아지고 광이 약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 낮아진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로 써서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은데, 제가 참고 자료를 보내주는 자료에는 일부 이제 그림들이 몇 개 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통 이런 두 개 그래프를 한번 일단 그려놔 볼게요. 두 개. 이것도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 할게요. 자, 아까 같이 이게 광합성 그래프예요. 그죠? 이게 광합성 그래프인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CO2 농도야. 그 다음에 여기는 광합성 뭐 속도, 내지는 뭐 광합성 양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요거는 빛이 약할 때, 요건 빛이 강할 때야. 그러니까 빛을 강하게 하면은, 빛이 강하면 광합성 속도, 광합성 양도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여기 쫙 보시면 여기가 뭐라 그랬죠? 보상점. 보상점이 내려가고, 포화점은 어떻게 돼요? 포화점은 올라가. 여기 이제 광합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요 점을 포화점이라 그러잖아요. 요건 빛이 약할 때 포화점이고, 얘는 빛이 강할 때 포화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빛이 강할 때 보상점이고, 얘는 빛이 약할 때 보상점인 거야.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응? 요 얘기는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요걸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광이 약할 때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보상점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죠? 얘보다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보다 낮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응? 그런 얘기예요. 요걸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광의 강도가 있고, 이제 요번엔 광이에요, 광. 빛을 갖다가 이렇게 광합성 결국 빛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점점 세게 하면 마찬가지로 광합성도 쭉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하고는 이산화탄소가 같은데 얘보다 얘가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또 높으면 광합성이 유리해. 이것도 한 2, 3도 뭐 그 정도? 한 35도 넘지 않는 범위. 그 정도까지는 온도를 높여주면 광합성이 늘어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올려주면 늘어나. 그 다음에 광의 세기가 커지면 광합성이 늘어나. 뭐 그런 개념으로 그 세 가지 조건이 광합성과 관련이 있다. 광합성과 관련이 있는 게 뭐라고요? 온도, 광,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광합성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뭐죠?
온도는 같아. 그죠? 온도는 같은데 요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또 유리한 거예요, 광합성에. 그런 개념으로. 탄산 12. 이산화탄소를 비료처럼 준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비료로 줄까요? 예전에 보면 그 옛날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그 안에 뭐 이렇게 난로 피우잖아요, 난로. 연통이 있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난로에 뭐 예전에 뭐 석탄도 떼고 지금은 뭐 기름도 떼고 하지만 그 석탄을 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걔가 나름대로는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탄산 10이야.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 액화탄산가스, 액화탄산가스 내지는 프로판가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탄산 10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료를 준다는 행위잖아요. 자연이 주는 거는 10이라고 그러질 않아, 보통. 사람이 주는 걸 10이라 그래. 동물한테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급여라 그래요. 급여. 가축 사양학 이런 거 들어보시면 급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급여.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탄산 10이 아까 이제 뭐 보상점 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상점, 포화점. 그런데 이게 C3 식물하고 C4 식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C4 식물은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쫙 올려주면 한 500 ppm 정도 가면 이미 포화가 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줄 필요가 없어. 이산화탄소를. 근데 C3 식물은 계속 줘야 돼. 자, 그러면 작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C4가 나요? C3가 나요? C4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작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 탄산 12. 그러니까 탄산은 이산화탄소예요.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다? 양이 다 좋아진다. 오이, 멜론, 가지, 이렇게 토마토, 고추, 이런 거 열매체에서도 수량이 늘어나고, 꽃에서도 꽃이 커진대요. 그 다음에, 이런 절화, 뭐 이렇게 품질도 좋아진대. 커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 교과서에 보면 장미를 갖다가 1000 ppm 정도의 환경에서 CO2를 공급을 했더니 절화 수량이 53% 늘어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절화 수량이 뭐예요? 꺾꽂이 꽃을 갖다 절화라고 그러잖아요. 절화, 꺾꽂이 꽃. 그게 53% 늘어난대, 좌우지간. 뭐 효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게. 자, 그러면 적정 농도는 그때그때 다르다. 식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엽채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필요하대. 그 다음에 이런 토마토, 멜론, 딸기는 조금 덜 필요하대. 뭐 그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여름철에 광합성이 왕성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가을철부터 해서 겨울철까지 높아지고 뭐 그 얘기.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비중이 좀 무거워요. 산소보다 무거워. O2잖아. 산소는 O2인데 O2면은 원자량으로 뭐예요, 이게? 32. CO2는 뭐야? 이게 이게 10인가? 12에 30인가? 그럼 44인가? 예를 들면 얘가 무겁잖아. 그러니까 땅에 가라앉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땅 쪽에 가까울수록 좀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표로부터 멀어지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식생. 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바람이 불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좀 불균형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흩어주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미숙탭이 낙엽, 부비, 녹비 이런 걸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는 뭐 어쨌든 아까 21%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자연이 수천 년 동안 그 비중, 인간이 조금 그걸 좀 무너뜨려서 그렇지 거의 수천 년 동안 일정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다. 광합성과 호흡작용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밸런스를 맞춰왔다는 뭐 그런 정도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소는 한 78% 정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기라는 것은 질소가 가장 많은 곳이다. 여기 뭐 저장소라는 건 결국은 제일 많은 곳이 대기다. 그 다음에 식물은 암모니아 자체를 뭐 이렇게 흡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질산이나 뭐 질산 형태로 주로 흡수를 한다. 뭐 그 얘기고. 이거는 뭐 요 과정은 요 뒤에 거로 얘기하는 게 낫겠네. 이제 지난 토양 환경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질산화 과정하고 그 다음에 탈질 작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료로 주로 공급하는 것들이 얘잖아요. 얘 비료로 이제 이 형태로 공급을 하면 얘가 요런 세균에 의해 가지고 아질산과 아질산 형태로 얘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아질산을 만들고 요 아질산이 요 니트로박터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또 NO3 질산염 요건 아질산염 질산염 형태로 바꾼다. 뭐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식물들이 빨아들이기 식물들이 잘 흡수하는 그런 형태다. 요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음이온을 띄고 있기 때문에 토양 입자가 얘네들을 붙잡는 힘이 없다. 그래서 얘는 용탈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이 어떤 그 환원 조건, 이제 물에 담긴 논,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조건에 이제 놓이게 되면 얘는 탈질 작용이라는 또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원 작용에서는 탈질균에 의해서 NO3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 질산염이잖아요. 아질산염이 한 번 더 있어요. 아질산염이 있고, 요게 뭐야? 2NO, 그 N2O, 그 다음에 요건 NO겠네. NO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NO, N2O 이런 식으로. 그래서 N2가 되겠죠. 여기가 N2겠네. 여기 N2. 여기 질소가스로 탈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스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료를 열심히 줬지만 비료가 땅속에서 환원작용을 거쳐가지고 일부는 다 대기로 날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 바람. 사람이 걷는 속도가 보통 시간당 4km 정도라 그래요. 4km. 옛날에 뭐 심리 4km가 심리죠. 그러니까 1시간에 한 10리거리를 가는데 바라면 그 정도거나 속보로 걷는 그 정도. 그 정도를 연풍이라고 그래요. 연풍. 요 상태가 식물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되게 좋아. 그래서 요거는 식물 입장에서 너무 건조해 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수분도 잘 되게 막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늘에 가렸던 잎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햇빛도 더 들어오면서 광합성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다. 그런데 얘가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강풍으로 돌변하겠죠, 그죠? 뭐 아까 뭐 6m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10m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작물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어떤 그런 장애도 생기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생리적인 장애도 생기고 그런 안 좋은 그 장애가 생긴다. 너무 강하게 되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보면 서로 부딪히고 뭐 잘려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절손, 열상, 낙과, 도복, 탈립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얘가 기계적으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처 입은 부위에서 병에 그런 부패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나중에 수량, 그죠?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여기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벼 얘기예요. 벼가 10m 세크, 초속 10m에 뭐 습도가 60%인 바람이 10m 정도로 불면 이게 습도가 좀 건조한 상태예요. 이거는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10m 정도 바람이 불면 백수 현상이 생긴데 이게 백수가 뭐냐? 이것도 벼의 용어예요. 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쭉쟁이라 그럴까? 그런 거. 알맹이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백수라고 보통 그래요. 백수. 이삭수자예요. 이삭수. 근데 백수야. 백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뭐 80% 조금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20m/s 이렇게 해도 이때는 백수가 생기지 않는다. 뭘 강조하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어. 이 얘기가. 근데 어쨌든 뭐 바람이 우리가 생각할 땐 10m/s 보다는 20m/s가 더 센데 이 바람이 불면 더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뭐 피해뿐만 아니고 이 바람의 속도뿐만 아니고 이 습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서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삭에 별로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장애도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호흡에도 불리하고 광합성도 잘 안 되고
작물채도 건조하고 작물 체온도 떨어지고 특히 그 해안가지 보면 연풍, 그죠? 소금기 있는 바람도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도 생긴다. 그런 얘기. 지금 몇 시죠? 24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지구온난화. 뭐 지구온난화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거야. 특히 지구에는 인간이 만드는 그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 옛날에 이제 CO2라는 건 뭐 인간이 꼭 만드는 건 아니지만 CO2도 인간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탄, 뭐 이런 거에다가 이런 자연적인 거에다가 염화불화탄소가 뭐죠? 염화불화탄소가 프레온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온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온가스 같은 그런 합성가스들이 있어요. 뭐 사염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합성가스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이건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서 점점 가파르고 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19세기면 1800년부터죠. 18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에서 1.3도 정도가 올라갔대. 평균 온도가, 지구 온도가. 그 얘기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18세기 중반에는 280 ppm이었대요. ppm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래서 1958년에 315, 1994년에 358 ppm, 2024년 현재 421 ppm 정도로 늘었다. 그래서 1년에 1.5 ppm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면 온실 효과가 더 늘어난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고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 현재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게 요거예요. 요 표예요.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의 공헌도가 제일 높죠. 57%. 제일 커. 물론 얘가 양도 많아. 351, 지금 400, 한 몇십 ppm 됐다 그랬죠? 410 ppm. 그 정도가 한 57% 정도 온실 그 효과에 공헌을 해. 근데 프레온 가스는 겨우 요 정도 있는데 25%를 기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더 위험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메탄은 뭐 이 정도, 아산화질소.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온실가스가 뭔지 이제 아셨어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가 어떤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느냐. 이제 요런 환경으로 보시면 돼. 태양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열 에너지를 주는데 그걸 이제 파장 개념으로 열이 결국 파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에너지가 높은 파장은 단파장으로 와요. 에너지가 높은 건 그건 나중에 빛 같은 걸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는데, 에너지가 높은 것들은 단파장으로 와요. 그것들은 통과를 해. 지구 대기권을 통과를 해. 예를 들면 이걸 지구 대기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비닐하우스를 이걸 통과해. 그런데 이게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제 땅에 이렇게 이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이제 복사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장파장이 발생을 하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온실에 갇히는 효과예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 지구 전체가 이런 거예요. 지구 전체 형상이 빛은 계속 들어와서 열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장파장이 발생하는데 장파장이 이 온실가스에 이렇게 장벽처럼 그걸 뚫고 나가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자, 뭐 그래서 뭐 이거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농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이게 연평균 기온이 70년대에는 한 13.2도래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 가을, 봄, 가을, 여름, 겨울을 다 합치면 대충 한 이 정도가 평균 기온이래요.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기온이.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1도. 지금 현재는 14.5도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 14.5도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온실가스에 대한 가스로 벌어지는 그 지구온난화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쌀보리는 주로 좀 추운 데서 자라는 애예요, 얘가. 그래서 옛날에는 아산 벨트 있잖아, 아산 이내에서는 못 자랐어. 요 위에서만 자랐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 강화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강화까지 올라갔고,
녹차는 여기 보성이 여기잖아요. 얘는 오히려 여기 고성까지 올라가야 키울 수 있어. 여기까지, 여기도 녹차가 자라. 녹차가 자라. 복숭아는 경산에서 자라던 게 춘천에도 자라. 대구는 옛날에 사과는 대구잖아요. 대구. 대구가 이제 영월. 여기 나름대로 좀 춥잖아요. 여기보다. 여기서도 자라. 뭐 이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해충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막 생겨. 주홍 날개 꽃매미. 꽃매미 아시죠? 꽃매미. 꽃매미. 중국에서 들어오네. 그 다음에 갈색여치. 이건 미국에서 들어왔나? 그 다음에 줄무늬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발하더라. 또는 생기더라. 없던 게 생기더라. 아니면 있던 것들이 더 심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죠? 결국 어느 지역에선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지는 지역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은 또 건조해져. 사막 지역으로 생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고, 결국 이제 이런, 식물 입장에서 보면, 아열대성 식물들은 좀 살아나기가 유리할 거고, 그죠? 따뜻해지니까. 뜨거워지니까. 아한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살기 어려워질 거, 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먹이 사슬과 뭐 이런 환경 조건, 이런 식물이나 이런 환경 조건에서 살던 그런 생태계들도 아마 큰 변화가 생기거나 뭐 큰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경고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딱 30분.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